자,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1%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었는데요. 미세한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뒤 인터뷰에서 걱정보다 더 적전이라서 물론 새벽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고무된 분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이 차이가 좁혀졌다, 그러면서 섣불리 예측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초박빙 속에서 우위는 점했지만 예상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작거든요. 그래서 좀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좀 당황한 얼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출구조사 뒤 그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당 자체 예상보다 차이는 작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앞으로 과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무슨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이런 거를 약속을 하면서 이 와중에 김동연 대표와 단일화를 또 추진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산하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둬서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재명 정부라는 말보다는 국민통합정부가 더 우선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퍼컷을 날리면서 정권 교체를 외치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네,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 이런 말처럼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었죠. 그래서 어제 SNS에 보면 정권 교체, 이렇게 한 줄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식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나무 심기라고 표현하면서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표를 30%까지 제시했었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박선민 대표님. 지금 그 결과대로라면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얻었던 것보다 조금 더 얻을 것 같은 정도인데 이준석 대표가 30%를 목표로 했고 당에서는 내심한 20%까지는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것 같죠.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역풍이 불었다면 저는 2030 여성표하고 좀 호남이라고 보는데 순조롭게 단일화가 됐다면 뭐 역풍이 더 덜 불었을 수 있는데 단일화 무산 선언 후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을 만든 거, 보수정당과 합당했던 것이 잘못이고 사죄한다. 이렇게 한 뒤에 곧바로 다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역풍이 좀 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단일화 역결집이 아니었겠느냐? 그 문제 하나고요. 그 부분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2030 남성의 표심을 잡으려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여성 혐오를 좀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대거 쏠립니다. 호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호남의 20대와 가장 이해관계가 맞는 건 영남의 20대. 남성들은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결과를 봐서는 썩 먹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도 투표권을 갖고 있고 나도 투표를 하는데 남들처럼 근데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을 상대로 유권자를 상대로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은 이렇게 무슨 반짝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선거전 전체를 본다면 꼭 무슨 젠더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든 국민들을 갈라서 투표 전략을 쓰는 거는 그 책임있는 정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직 전혀 기록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YS와 DJ 이후로 영남과 호남이 지역적으로 편이 완전 갈리가 있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 호남이 예컨대 뭐 민주당에 대한 표가 90% 가까이 나온다 하더라도 호남 전부 다 진보좌파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수가 60~70%가 보수 우파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 중도도 있고 좌파도 있고 또 노동 운동하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영남에는.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표가 갈리는 것은 이걸 단순히 우리가 지역 감정을 생각해야 될 거냐? 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이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타파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호남에 집중을 했잖아요. 뭐 이준석 당대표 말고도 없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DJ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대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과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지했던 민주당과 구별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그 호소가 먹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보면 지금 안철수와의 단일 바로 그 원래 윤석열이 받을 수 있는 표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일화를 했지 않으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득표한 표는 10% 미만이었을 것이다. 그럼 과거와 똑같다. 결국 과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잘못이다. 김대중 그 대통령의 생각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그 목포나 신안의 아까 그 표 흐름을 보면 거의 뭐 이건 너무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전혀 이건 아무리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총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네. 아마 이 지역 구도를 깨겠다 이런 분들은 정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구도를 눈앞에서 목격을 하니까 과연 누가 이 구도를 깨서 나는 새로운 전략을 피겠다고 보겠어요. 결국 우리 그 민주정이 앞으로 승진 민주정으로 가기에는 그만한 고개가 계속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게 지역 갈등 네. 이건 참 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이제 호남 득표율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전국 개표율은 24.5%, 두 후보의 격차는 2.8%포인트로 지금 0.1%포인트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TK 지역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대구경북 지역 득표율도 한번 경기도 지역 한 언론사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칼럼이 실렸어요. 예. 그때 이후부터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논란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네. 그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상당히 많이 곤란과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것이 투표 전날인 어제까지도 계속 지속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변곡점은 올해 1월 6일이었다.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당히 대선구랑 싸웠잖아요. 예. 선대위도 그 전날 해체돼버리고. 그런데 1월 6일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극적인 화해를 함으로써 그렇죠. 그동안 보름 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뒤졌던 지지율이 그때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8월 31일, 올해 1월 6일을 큰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월 5일쯤에 천하람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 만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되게 순천에 또 대표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서로 진흙탕 싸움을 했고요. 네. 부동산은 서로 공급 폭탄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는 손실보상을 서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두 후보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두 후보의 차이가 사라지니까 결정적 한 방을 내야 되는데 예. 결국 결정적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두 후보가 그렇게 선거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허.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정치 개혁을 던졌지만 예. 좀 늦은 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라디오에서 저희가 현근택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주도권 토론을 대부분 대장동으로만 밀고 나갔어요. 예. 아니면 안 보여주나. 그거 말고 윤석열 표의 공정과 상식이 뭐냐. 그에 맞는 시그네처 공약.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이재명이 뭘 하느냐. 예. 기본소득 빼고 기본소득은 삼선두퇴한 것 같은데 액수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그걸 못 내다 보니까 시그네처 공약이나 브랜드 디자인이 약해서 둘이 그냥 비호감 선거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현 변호사님은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게 정말 많았죠.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성수 문제, 전과 문제, 뭐 법인카드 마지막 날은요. 어느 데에서 오셨어요? 아니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 자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라고 자막이니까. 아니 심지어 어제 저기 서울에 누구 올라가는지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오셨던
지어서라 진짜면 그렇게까지 할지 몰랐어요. 예. 정말 보통 피날레 장식하는데 네네. 그분이 올라오셔서 마이크 잡아서 하시더라고. 해도 너무한다 진짜.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민주당에서는 우상호의 재발견. 우상호 지금 예. 선들. 왜 그러냐면 예. 한번 이제 개편을 하긴 했지만 예. 사실 공보단이라든지 지지자들이 봤을 때 공보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이든 계획이 빨리빨리 안 된다 잘 있었거든요. 근데 우상호 총괄부장 들어오면서 급한 물 본인이 그냥 저 공보단장 역할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유직 뭐또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 후가 사실은 내부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확실히 달라졌었고 그 다음에는 아마 그 구도를 잘 잡았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뭐냐면 위기에 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금 경제 위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대내적으로 그게 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뭘 하겠다는 걸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정권 교체 심판하자라고만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미래를 보려면 나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기 극복 경제 대통령. 저는 이게 아마 좀 이치했다. 좀 중요한 걸 하나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2월 23일 날 추경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영업자 층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50대에도 영향을 많이 그렇죠. 줬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600만 자영업자층, 소상공인까지 하면 800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주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신 후보가 이겨왔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분들 가족들까지 하면 1000만 명이 넘어가요. 아, 그렇죠. 거기에 대략 10%라고 그러면 100만 표거든요. 이때도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자영업자에서 일단 크게 이기기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은 뭐 빚는 건 1, 2억인데 그렇죠. 정부에서 준 거는 뭐 300만 원 아니 한 달 그 임대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크게 물론 마이너스는 아닌 건 알겠지만 크게 지지만 않아도 그러니까 거의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오지면 패착이죠. 예. 저쪽 찬성하고 더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약간 반대하다가 찬성하는 것처럼 해서 마이너스 됐지 자영업자에서 민주당이 크게 득점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이제 뭐 두 당, 어쨌든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지금 경쟁을 했으니까 수많은 선호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뭐 언제나 힘들었는데 왜 지금 뭐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설화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두 후보의 그러면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법카드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네거티브적인 공세, 그러니까 검증이나 네거티브냐는 늘 좀 닿아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표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양쪽 다 네거티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없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지쳐서? 예, 둘 다 지쳐서. 예.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배우자가 끝까지 등장 못하는 초유의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뭐 국민들께 할 말 없는 대선이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각자의 진영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결국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주 쉽게 국민들께 전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계가 있다. 약간만 달리보는데 그냥 다들 아는 거예요. 우리 후보가 좀 부끄럽다. 그래요? 네, 우리 후보 그래서 누굴 찍는다고 내가 당장 하지 못하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좀 투표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당하지 않은 거죠. 자기 후보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리고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그 샤이 지지자분에 대해서 얘기가 네네네. 샤이가 근데 샤이 보수가 맞냐, 샤이 진보가 맞냐 이게 아니라 둘 다 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후보나 후보 가족의 네거티브와 관련한 이슈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잘 잡히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 보면서 경제와 통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문명적 지식의 근원, 국민의 신뢰를 실시한 90년 만에 수습경제 정권 교체 첫 노벨 통합상을 수상했습니다. 현 정부가 잘한 일 2위로 꼽는 탈권위에 묻습니다. 획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의 명예혁명을 이루는 일정 공식은 당연히 무사봅니다. 예를 들면 10월 일본의 임무로 4대강 전기 사업을 비쳤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첫 부녀 대통령, 이런 진귀한 기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서울 터미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정도 높게 예측을 했거든요. 인천도 이제 한 4% 정도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실제로 이제 막판에 까지는데 그 부분에서 그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사전 투표가 많이 개봉을 했습니다만 이 사전 투표는 주로 이제 관내 투표이고요. 관내 투표는 아직 그 본투표에 거의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봉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사전 투표는 아까까지 보니까 거의 한 6.9%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원래 이제 예상을 했을 때 7% 차이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부합하는데 관내 투표도 비슷한 성향을 보일지 아니면 관내 투표에서는 만약에 그 직장인들하고 학생들이 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 쪽이 그쪽에서는 좀 강세를 보인다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특히 또 확진자들이 한 6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과연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판에 이 좀 그 용지에 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표선거원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관내 이제 사전투표 확진자 그 개표를 좀 변수로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왜냐면 6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 사전투표 60% 조금 못되게 개표를 했는데 격차가 7.3%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체로 출구조사에서 예측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새벽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근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아주 박빙의 표차로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석이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국회의석이 적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럼 여당이 이제 여서야대가 되죠. 득표차 자체가 별로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게 서로 타협해서 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립이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면 누가 되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됐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좀 타협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앉아갖고 비평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 하고 나면 그러면 승패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방 꼬박새서 할 거 아니라면 저희도 여기서 철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사를 자꾸 말씀하신 건데 지금까지 개표 과정을 보면 출구조사가 얼마나 성공한지를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 그리고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본투표가 이제 되어지고 하면서 그동안의 그 지지율 변화를 쭉 지켜보니까 아 정말 출구조사가 정확했구나. 이 여론조사기관 3개가 광범위한 이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다 보정을 하는 그 결과가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상당히 정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방금 가령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을 때를 이제 가상을 해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표차가 얼마든 저는 징계 개편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로서는 힘 있는 첫 1년을 잘 보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힘 있는 첫 1년을 보내려면 이 의회 권력이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정치 초보이지 않습니까? 정치 초보가 어떤 자기 신임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 그 정치 지형을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또 정치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또 개표율을 좀 보면요. 55.3% 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0.3%포인트로 그 격차가 자꾸 늘어나죠? 지금 뭐 조금 더 늘어난 정도. 2.1%포인트 더 늘어났네요. 표차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대표님. 지금 뭐
승자와 패자를 예상하기는 좀 이른 시간이고요. 그 투표, 개표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이제 박시영 대표께서 관외 사전 투표 그리고 이제 확진자 얘기를 했는데 뭐 확진자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으니까 크게 변수가 안 될 것 같고 관외 사전 투표도 요즘은 뭐 이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내에 있더라도 다른 데서 투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관외 사전 투표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것은 이제 사전 관내 투표를 좀 더 많이 개표한 상황에서 앞서가고 있다가 본 투표는 아까 이제 출구조사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도 한 3%가 더 높고 그러면서 약간 앞서가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출구조사 쪽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워낙 뭐 박빙이기 때문에 저도 뭐 예측을 많이 못하고 지금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개표 상황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넣는 이 차이를 좀 보이는데 아마 이제 개표율이 90%가 넘으면 유력이 뜨겠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출발을 하겠죠, 당사 쪽으로. 무슨 말 없이 못하십니까? 아니죠. 뭐 저는 기쁠 일은 없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난 5년간 고통받았던 중산층 저소득층이 아마 지금 가장 기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날 유세 때 윤석열 후보가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달라는 취지였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이제 이기다가도 박빙으로 이길 것 같아요. 지금 0.9%포인트에 25만 표 차이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가 이제 본투표보다 개표가 늦어요, 지금. 그래서 저 차이는 조금 더 좁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역전까지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 이대로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승패가 이렇게 간다면 이러한 전제를 두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한 번도 통합적인 ön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정권 교체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우 분열적인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했거든요. 근데 후보 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당선될 경우에 후보 때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전국은 극단적으로 경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역전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만약 역전하지 못하고 이대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굳어진다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우리 전 변호사님은 정계 개편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패배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근소한 패배이기 때문에 성찰할 건 성찰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리고 매우 건설적 비판을 하는 다수 야당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선거라는 것은 뭐 무한반복 게임이니까 한번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려고 봐요. 제가 꼭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그 윤석열 후보가 캠페인 과정에서 통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나름대로 통합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DJ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민주당의 유인자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좋은 사람들과 정책이 맞으면 늘 함께하겠다. 통합 정도를 얘기를 했죠. 그건 통합이 아니고 상대방을 분열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대장동 게이트는요,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야 지도자들이 손잡고 압수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명천지에 더 이상 부정부패를 눈감아준 국민은 없고 언론도 없습니다. 언론도 눈을 다 불을 다 쳐보고 있는데 그걸 가령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 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캠프에 자문해 주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우리 전원석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을 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저런 말을 듣고 따르면 그대로 패가망신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거를 많이 지켜봤는데 이번 대통령은 처음부터 좀 초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검찰총장
저 말씀 좀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유력, 당선 유력이 지금 떴습니다.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 플러스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방금 판단했습니다. 예,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 후보가 된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많은 그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2030 여성들은 그렇게 그 젠더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를 줬고, 민주당 지지층들도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면서 40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 정권교체를 원했던 60대 이상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도 높은 투표율로 응답을 했고, 전 때문에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더 이상의 국민을 갈라치기 하거나 분열적인 정치보다는 정말로 어떻게든 좀 그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해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뭐 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뭐 기쁨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으로서 어쨌든 뭐 민주당과 또 청와대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검찰총장이 임기 중간에 나와서 정치에 참여하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한국 사회나 한국 민주주의에도 약간의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그 분열과 적대적인 정치를 좀 극복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아직 유력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이재명 후보라면 지금 남아있는 그 미개표된 표 어느 선거구에 몇 표가 남아있는지 이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이 관내 사전투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저 한 25만 표 정도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전하기에는 지금 남은 표가 너무 적다. 이 점을 인정할 것 같아요. 제가 후보라면. 예, 그렇게 전제를 두고 저는 우선 이재명 후보한테 위로 말씀드리고요.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참 멋지게 선거전을 치렀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해도 선거에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비전과 철학과 생각과 소망이 진짜 올바른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이것을 다시 알아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선거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력이 떠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 드리고요.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는 데 따르는 위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 많은 것인지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네.